안녕하십니까. 시애틀의 의사 신창범입니다. 오늘은 간 질환, 간은 너그러운 현대인의 장기, 그리고 장간축과 간질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은 현대인의 장기라 그랬는데요. 왜 그럴까요? 현대인은 너무나 많은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케미컬과 그리고 많은 약물들, 그 다음에 또 많은 전에는 먹어보지도 못했던 많은 음식들에서 나오는 독소들, 이렇게 너무나 많은 독소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은 간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런 뜻에서 현대인의 장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장기, 왜 너그러울까요? 일단 간의 어원을 보죠. 간의 어원은 방패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고기 육자에다가 방패 간자를 써서 간은 방패다, 모든 것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된다. 또 생긴 것도 어떻게 좀 방패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서양의 어원에서는, 독일어에서는 레벨, 고대 영어에서는 라이프, 이렇게 해서 모두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리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뜻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 cannot live without liver. 간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간이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잘라내도 자랍니다. 우리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잘라내도 그전과 비슷한 크기로 자랍니다. 그래서 간 이식 시에는 단지 15% 내지 25%만 잘라서 이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바디 사이즈에 따라서 간의 크기, 매칭이 필요합니다. 자랐을 때. 그리고 한 수개월 정도의 정상적인 크기로 자라게 됩니다. 또 간은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 위장 내벽 세포 또는 백혈구를 제외하면 장기세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자랍니다. 위장 내벽 세포는 물론 그 위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그걸 바꿔야 되고, 백혈구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백혈구는 뭐 반나절 또는 이틀 사이에 변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장기세포 중에서는 간만큼 빠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평균적으로 한 1.5kg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죠. 남자의 뇌가 약 1.4kg가 되고 여자의 뇌는 그보다 조금 작죠. 그래서 장기 중에서는 그 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를 물론 제외하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간의 크기가 남자들은 한 40대까지 점점 크다가 40대 피크를 이루고 그 다음에는 줄어듭니다. 여자는 반대로 50대 피크를 이뤄서 그 다음에 줄어들기 때문에 간의 사이즈를 볼 때는 나이가 한 50 정도 될 때, 그때가 남자의 간과 여자의 간이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자의 간이 나이가 들면서 좀 붓는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겁이 없어진다는 뜻도 되고요. 뭐 벨라루스 같은 데서 여자들이 훨씬 더 데모 같은 것도 반정부 데모를 좀 더 강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나이 변화에 비해서 퇴행성 변화가 적습니다. 간은. 그리고 또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쉴 때 간의 인대가 횡격막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횡격막의 중심부에서는 한 5cm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 간이 또 움직입니다. 한방에서는, 동양에서는 간을 나무에 비교를 하죠. 자라고 또 모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간은 여기서 보면 여기 횡격막이 있고 횡격 밑에 이렇게 오른쪽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골브레더, 그러니까
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장, 그 다음에 비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여기에 대장이 어센딩 콜론 위로 상행 결장이 틀면서 간 뒤에 갖다 붙어 있습니다. 그 아까 인대에 연결이 돼 있어서 횡격막하고 연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 중심이 되는 인대는 여기 gem상인대라고 해서 그 낫처럼 생긴 이게 가장 중심되는 그 인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상인대,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삼각인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건 우리가 태어날 때 그 탯줄이 사실 나중에는 간원인대로 바뀌는데요. 탯줄이 그 퇴화가 되면서 간원인대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기에 저희가 부풀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죠. 그럼 간의 기능은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200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제외하고는 간의 기능이 장부로서는 간의 기능이 제일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대사작용으로서 탄수화물이나 그다음에 단백질이나 그다음에 그 fat, 지방분 이 세 영양소를 저장하고 가공하고 분배합니다. 그 모든 대사작용을 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탄수화물하고 그 다음에 지방분은 서로 호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을 여기서 당연히 하는데 거기에 알부민 중요한 우리 몸에 그 알부민이라든지 혈액응고 인자 이런 것도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도 당연히 관여를 하죠. 왜냐하면 모든 대사작용에서 그 저장, 가공, 분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해독. 이거는 결국은 피를 걸르는 것이죠. 피를 걸러서 흡수된 모든 외부 물질 중에서 독소가 되는 걸 다 없앤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담즙을 만들고 또 그걸 분비하고. 담즙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지방의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분 중에서 그 루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혈구에서 나온 건데요. 그걸 다시 써야 되죠. 그걸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써야 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담즙의 대사도 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의 분해 대사, 대부분의 호르몬이 간에서 분해가 되고 또 간에서 그 나머지 정리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뭐 성호르몬, 에스트로겐, 테스트로겐, 콜티솔 또는 다른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인슐린 이런 것들이 다 분해가 되고 대사작용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면역작용으로 대장 점막을 통해서 흡수된 세균 중에 거의 대부분이 99% 이상이 간에서 그 대식세포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이런 주 기능이 있고요. 간의 해독장애에 대해서 현대인의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독장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독은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는데 수용성인 경우에는 그건 쉽게 내보낼 수가 있죠. 근데 지용성인 경우는 쉽게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용 독소는 그것을 바꿔서 해독의 1단계라고 하는 그 세포색소 P450 효소를 통해서 그것을 산화하거나 환원하거나 또는 가수분해하거나 또는 탈할로겐화해서 1단계에서 지용성을 중간 대사물질로 바꾸면서 거기서 활성산소 같은 것을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대사물질을 제2의 해독 단계에서 접합을 시켜서 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수용성 배설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황화를 한다든지 아세틸과 메틸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나 아미노산 이런 걸 접합을 시켜서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는 통로는 물론 소변, 대변 또는 담즙을 통해서 내보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많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이런 게 필요한 영양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세포색소 P450 효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그 에너지 그 공장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와 또 다른 세포질에 있습니다. 결국은 미토콘드리아하고 세포질 중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런 곳, 그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노폐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디에도 연료 효율 100%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기 나온 노폐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다 보면 미스테이크도 나오고 당연히 노폐물이 또 다른 노폐물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유전자하고 또 유전자는 아니지만 유전자가 활동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전자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현대인들한테는 너무나 많은 독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많은 독을 우리가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 이게 세포색소 P450 효소는 간에 제일 많고 또 다른 세포 자체 내에서도 독소를 그 내부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 전체에 세포 분포되어 있으며 호르몬 생성과 파괴, 당연히 간에서 하는 작용 중에 하나죠. 거기에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세포막의 그 인지질의 대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럼 간과 다른 장부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에는 여기 보시면은 물론 저기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겸상인대, 좌삼각인대, 그 다음에 전관상인대, 후관상인대 이렇게 인대로 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보면 여기에 눌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 눌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 눌려진 부분이 바로 위하고 위, 식도가 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신이 있고 눌려져 있고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십이장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장부 중에서 가장 많은 다른 장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걸쳐져 있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부와의 관계가 밀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 간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간에는 한 1000개 정도의 그 소엽이 있습니다. 소엽이 있는데 여기 육각형으로 되어 있죠. 육각형의 소엽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에 문맥삼합이라고 하는 간 문맥과 담관, 그 다음에 간 동맥이 이렇게 6군데 있고 그 다음에 간 세포를 따라 쭉 가는 이게 간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유동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동굴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사이누소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자세히 보면 간 문맥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영양분들과 모든 흡수된 물질은 여기를 지나면서 유동을 지나면서 여기에 쿠포세포란 것을 만나게 됩니다. 쿠포세포는 이건 대식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잡아먹는 거죠. 뭔가 다른 미생물 또는 다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구실을 하는 것이죠. 이거 자세히 여기를 봐두세요. 이건 또 나중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내피세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있고 내피세포가 있고 그 안에 여기 안에 간성상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성상세포, 쿠포세포에서는 앞으로 나가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문맥에서 들어온 게 이렇게 유동을 통해서 중앙정맥으로 해서 다 모아져서 그 다음에 간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 나온 그림 중에서 여러분들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간단히 그냥 손으로 그린 것이지만 보시면은 심장에서 여기서 대동맥을 거쳐서 보통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동맥이 정맥으로 바뀌어서 다시 정맥으로 가서 심장과 폐를 거쳐서 다시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간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간과
비위, 그 다음에 대장, 소장, 장은 별도의 다른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간 동맥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동맥으로 그 다음에 피가 공급이 되고 또 간 문맥으로는 위장이나 비장이나 이 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질들을 다시 간을 거쳐가게. 왜? 방패이니까요. 거기서 독소도 제거하고 영양분도 섭취해서 축적할 건 축적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분해해서 또 보낼 건 보내고 그런 많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간 문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간 문맥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간문맥 또는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간무백이 제대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다시 거기서 걷어들어서 합쳐져 가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간문맥에서 하대정모로 그냥 직접 가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라든지 그 다음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에 예를 들어서 경우가 있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영향을 미치고 동맥에도 영향을 미치고 간 문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선 있는 이 부분의 혈관들의 결합도 이상하게 나타나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지나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간은 여러 장부와 특히 비장, 위장, 장, 대장, 소장 그리고 심장으로 가서 또 폐로 가서 심장으로 가는 이 전체가 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간과 비장을 한번 볼까요? 비장은 적혈구를 필터링하고 그러니까 노화된 적혈구가 거기서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간으로 가서 쪼개져서 빌리루빈으로 바꿔서 담즙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장이 간과 상당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에서 면역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고 거기서 항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간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간에서 면역세포의 작용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혈소판이 분리가 되는데 혈소판이 그걸 격리라고 합니다. sequestration, 격리라고 하는데 보통 때는 한 25% 정도만 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90%까지 혈소판을 격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피에 그 혈액에 혈소판이 적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른 우리 몸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어떤 그 점혈 같은 게 나타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 비대해질 경우에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혈관이 막혀서 그것들이 소위 말해서 그 제대로 혈관들이 문명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맥을 통해서 간동맥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뒤로 채여가지고 특히 비장이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간이 비대해질 때 비장이 비대해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위나 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으니까 비대해지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비장은 바로 비대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비장도 사실은 여기에 위장, 그 다음에 신장, 그리고 여기는 부신 또는 대장, 췌장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과 간과 가장 많은 그 장기들이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 물론 이제 뭐 심장인 경우에는 혈관을 통해 다 연결이 되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직접 바로 붙어 있어서 서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간과 폐를 볼까요? 간과 폐는 한방에서는 간은 혈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폐는 기를 주도하고 기를 주관하고
그러니까 기와 혈이 서로 원활히 작용을 해야지 기혈 순환이 돼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기가 가는 곳에 혈이 가고 혈이 가는 곳에 또 기가 가고 그래서 간과 폐는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방에서는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 간 경화가 생기면은 호흡도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횡격막도 제대로 못 움직이기 때문에 간이 딱딱해 있으니까 횡격막도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운동이 제한되지 않고 복수도 차고 다리도 붓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문맥에 간 문맥과 폐의 고혈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간과 폐에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고 폐에 공기가 잘 안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폐에 물이 차고 폐렴이 걸리고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폐가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과 폐는 동시에 감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핵이라든지 브루셀라 그러니까 인수 공통 감염증의 하나인데 브루셀라에 의한 또 박테리아 일종입니다. 감염이 되거나 퀴열병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물한테서 전해오는 것인데 히스토플라즈마 이런 여기 마찬가지로 감염에 동시 감염이 되는 경우가 간과 폐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간에서 시작해서 증상은 폐에서 나타납니다. 아메바 증 같은 경우는 또는 폐에서 시작해서 또 간에서 나타납니다. 그 폐암인 경우에 이렇게 서로 그 시작은 다른 곳에서 해서 나타나기는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뭐 과민성 대장염 이런 것들은 폐와 간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장과 간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작년에 그 헤파톨로지 그러니까 장학이죠. 그러니까 간학이죠. 간장학이라고 할 수 있는 헤파톨로지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그 제가 본 데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간의 염증, 섬유화 그리고 간암에 대한 장, 간 축의 역할 특히 장의 미생물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건 오타니와 그 다음에 카와타라는 교수가 쓴 논문인데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과 간은 해부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다.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장의 미생물 대사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생물 대사물질과 미생물 성분들이 간에 흡수되어서 간이 섬유화 그리고 간의 경화 이런 데 시작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매개하는 것이 간성상세포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잘 몰랐습니다. 정상적인 간에서는 이게 그 간성상세포가 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식되거나 또는 간세포 자체가 수축되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면역 조절을 하거나 또는 그 암을 일으키는 그런 미세 환경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통해서 간이 섬유화 과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포식작용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간이 작용을 하는 그 간 부전증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간이 간암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회복작용을 거치면은 적절한 포식작용을 해서 회복작용을 거치면은 많이 회복은 되지만 그래도 간세포는 사멸하고 노화가 일어나고 비활동성이 발생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간축 저번에 그 파킨슨스 병에서는 장과 뇌의 축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장하고 뇌의 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장하고 간의 축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그것은 간의 미생물과 관련이 깊다. 근데 간에서는 아까 대식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대식세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쿠퍼세포라고 해서 아까 본 그 세포가 있고 또 다른 데서 몸에서 온 다른 부분에서 온 단핵구에서 나온 대식세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미생물, 박테리아나 진균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당연히 식균 작용을 할 뿐만 아니고 또 손상 관련 분자 패턴이나 병원체 관련 분자 패턴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그 병원체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분자의 패턴, 그것이 우리 몸에는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간이 데미지가 돼서 간세포가 데미지가 돼서 나오는 그런 손상세포의 그런 분자 패턴,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지질 다당류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장하고 간으로 침투가 잘 되고 그것이 처리가 잘 안 되면 여러 가지로 간에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체 관련 분자 패턴은 이거는 간에서 아까 나오죠. 그 대식세포의 분해 대식세포가 병원체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또는 세포를 그 분해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간세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만성 간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그 항미생물 또는 식균 기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염증 시에 또 바로 이 간의 대식세포가 작용하는데요. 대식세포가 그 간의 섬유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 간의 섬유화를 해소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LY6C 노라고 하는 그 대식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좀 복잡한데요. 한번 그래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정상 간이 간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손상에 의해서 뭐 간염이라든지 B형식 감염 아시죠? 그 다음에 술, 독소, 철분 과다 또는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거에 의해서 간의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간 성상세포, 아까 말씀드렸죠? 간 성상세포가 정상 상태에서는 이렇게 있다가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활성화가 되는데 그전에는 뭐가 활성화를 시켰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에서 나오는 장의 그 미생물의 분해된 또는 거기서 나오는 대사 물질들이 여기 흡수됩니다. 그리고 바일 애시드, 그러니까 담즙 중에서도 미생물이 처리를 해서 2차성 담즙이라고 해서 그것 2차성 담즙이 흡수가 되고 또 이 쿠퍼셀 대식세포에서 세포를 그 정리를 해서 청소를 해서 여기 나오는 것들, 이런 물질들이 바로 간 성상세포를 활성화해서 그것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포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어떤 부분 또 수축한다든지 또 여기는 그 콜라겐이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 생산을 만들게 한다든지 또 어떤 그 기질을 분해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뭉쳐져서 커져 있고 어떤 부분에는 작아져 있고 또 화주성이라고 해서 케미컬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죠. 그런 그 변화에 의해서 또는 면역 조절에 의해서 암 미세세포 환경의 그 변화에 의해서 염증 신호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많은 변화를 통해서 간 성상세포가 그 간 섬유화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복 대식세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건 그 오토파지 자가세포로서 대식이 되겠죠. 그런 세포들이 오토파지가 되는 경우에 잘 되는 경우는 이것이 회복이 돼서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세포 사멸이나 노화나 비활동화는 그대로 일어난다. 만약에 회복 단계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 간이 경화나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간암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간 경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간에는 계속적으로 간을 손상을 시키면 그것이 점차 만성화돼서 간염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 간 경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간암으로 진행되는 건 뭐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성질환의 경우에 장내 박테리아와 그 성분 요소가 증가하면서 소위 리키가 장에서 걸러낼 걸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한 이 부분은 좀 더 파킨슨씨 병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렸는데 그걸 참조하시거나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 장내 박테리아 그 성분이 그 중에서 지질 다당류라고 하는 그런 지질 다당류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간 경화와 또는 알코올성 간 질환에 있어서 질환을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 지질 다당류하고 TLR4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toll-like 수용체 4라고 했는데 이건 단백질 자체가 수용체 자체가 이렇게 톨처럼 생겨서 이렇게 toll-like receptor 또는 toll-like 수용체라고 하는데 그 경로가 간 경화에서 간암으로 가는데 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알코올은 물론 장내 그 막 세포의 손상을 가져오고 또 2차 담즙 그러니까 미생물이 담즙이 오는 것을 그것을 다시 나름대로 그 자기 나름대로 변화를 시켜서 소위 2차 담즙에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에 비해서 그걸 1차성 돼서 그걸 2차 담즙 또는 2차성 담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탈기 담즙이라고 디옥시콜릭 애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장내벽이 불안정하게 돼서 리키가 그러니까 장내벽에 이상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과단, 고지방 식단으로 또 2차 담즙의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 이게 다 이렇게 해서 그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쳐서 간 경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그 라인이죠. 그런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면 또 장내 미생물하고 그다음에 간성 뇌병증, 간성 뇌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간 질환의 그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증상인데요. 이 간성 뇌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그 암모니아, 혈중 암모니아 농도가 높습니다. 이게 그 장내 미생물이 우리 방귀를 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암모니아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배출이 안 되고 그 탈아미노 효소나 또는 유리아제 오페론을 통해서 간이나 또는 신장에서 이게 간으로 흡수가 되고 그 간에 흡수가 되는데 간에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정맥이나 동맥을 통해서 뇌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소위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 사물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간 질환의 위험한 단계가 되는 것이죠. 또 한편 간 경화 환자한테 제산제 특히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먹는 경우에 이건 또 위산 장벽이 파괴되면 장내 미생물이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장 유해균이 더 많아지게 돼서 더 간성 뇌병증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이건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간과 장이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여기에 관한 논문에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B형, C형 간염의 경우에 사실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비바이러스성 또는 비알코올성 간질환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뭐 지방 간염이라든지 간 경화라든지 간암이나 이런 것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바로 장과 뇌의 축이
적어도 그 장내 미생물들이 그 부분적으로 관계를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암세포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면역 체크 포인트를 잘 알아가지고 그걸 피해서 딱 면역 작용 활동을 무력화시키는데, 장내 미생물균은 그 면역 체크 포인트를, 암세포가 만드는 면역 체크 포인트를 억제시키는 그런 그 작용을 더 증가시킨다고,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축과 장내 미생물은 그 지질 다당류나 지질 테이코산, 그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의 그 성분입니다. 이것은 그램 positive and 그램 negative, 그램 양성, 그램 음성에서 그 나오는 그 성분들인데요. 그것이 간 섬유화나 간 세포암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그 대사 물질인 2차성 담즙, 즉 미생물이 처리를 한 그 2차성 담즙과 지방산, 그리고 미생물 대사 물질,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독소, 이런 것들이 간의 병변을 일으킨다. 근데 2차성 담즙인 이 탈기 담산은 아까 말씀드린 간 성상세포 있죠. 성상세포의 유전자가 손상이 돼서 간세포의 노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일련의 세포 신호물질과 또 다른 뭐 COX2란 이런 걸 통해서 암을 생성시키는 미세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좀 복잡한데 한번 보시면은 결국은 장에서 그램 양성에서 지질 테이코산이 만들어지고, 그램 음성에서 지질 다당류가 만들어지고, 장내 미생물 이 담즙을 처리해서 2차 담즙인 중에 하나인 탈기 담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간 문맥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이때 간 성상세포, 이것들이 성상세포죠. 성상세포의 활성화와 노화를 일으키는 경우에, 그런데 노화 과정에서는 콜라겐은 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세포 암 중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과 동시에 일어나는 간세포암에서는 이렇게 간세포 암이 있어도 간 경화는 이렇게 경화까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램 음성에서 나오는 LPS, 지질 다당류는 인 경우에는 이것이 간 성상세포에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증식되고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간의 경화도 같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간세포암과 간경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럼 간 질환을 이제 지금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간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정상 간이 간 섬유화나 간 경화가 되고 또 간암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방간의 과정을 겪죠. 근데 여기에 간 성상세포가 활성화되거나 아니면은 간이 손상이 될 때 이것이 간 섬유화 과정을 겪는데,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는 바로 장내 박테리아 및 그 성분, 그다음 2차성 담즙,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간 섬유화 및 간 경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 간 경화가 된 경우에 지질 다당류나 toll-like receptor 4 수용체가 바로 TLR4라는 이 수용체의 경로를 통해서 간암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나 하는 그런 장과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지금은 밝히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질환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극이 가거나 간에 짜증나는 일이 생겨서, 또는 염증이 생겨서 그 조직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점점 퍼졌을 때 간 섬유화, 간 경화가 돼서 그것이 잘못하면 간암으로 발전한다. 거기에
장내 미생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거기서 도중에 가장 흔한 자극이나 염증의 이유는 지방간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서 상처가 생긴다. 근데 완전하게 그 간 부전 현상이 일어나면 하루 이틀이면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you cannot live without liver 라는 말이 바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간 질환의 증상이 뭐가 있느냐? 간은 아까 말씀드렸지 200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경계통이 아닌 그런 그 증상 같으면은 잘 모르는 몸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 간을 의심해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자 유방처럼 이렇게 남자 유방이 여자 유방처럼 발달되어 있죠. 이건 에스트로겐이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에서 그래서 여자 유방 같은 모양이 되고요. 이렇게 스파이더 거미줄처럼 이렇게 혈관이 되어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에스트로겐의 이 분해가 되거나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고 이건 빌리루빈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변했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손톱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얗게 되는 것은 알부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골프채처럼 이렇게 약간 앞이 뭉퉁해져 있죠. 이렇게 클러빙이라고 하는데 골프 클럽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알부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여기는 손바닥에 이런 빨간 이런 피부의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메두사의 헤드라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umbilical cord 그러니까 탯줄로 이게 탯줄이 퇴화가 됐는데 그 안으로 사실은 정맥이 밀려가지고 부풀어 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기가 있다든지 부기가 있는 건 알부민 때문에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로 부기가 있다는 것은 복수가 차고 부기가 있다는 것은 알부민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불명한데요. 이게 간이 이렇게 이게 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거죠. 간이 부은 게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간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기 증상은 초기의 증상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말씀드리면 소위 소화 기능에 이상이 있다. 당연하죠. 그 담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는 대사,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그다음에 fat의 대사, 지방의 대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복부가 팽만하고 변비가 생기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는 소화 불량이 생기고 식욕도 나쁘고 피부는 조금 전에 봤듯이 또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초기에는 발진이라든지 건선과 습진, 여드름 뾰록지, 간지러움 또는 눈이나 피부가 약간 노래지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빌리루빈이 축적이 된 건데요. 그리고 호르몬 이상으로 얼굴이 핫플라시처럼 홍조가 된다든지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수면장애, 체력, 활력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콜레스테롤 기능 이상으로 체중이 빠집니다. 나중에는 체중이 빠집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체중이 증가하고 왜냐하면 중성지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하고 그럼 혈당이 마구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의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욕도 감소하게 되고 어지럽고 구역질 나고 구토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열과 복통이 나고 현기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변 색깔도 변합니다. 소변 색깔이 담즙 색깔이 됐다. 진한 갈색이 되기도 하고 빨강색이 되기도 하고 또 짙은 노란색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얀색이 되기도 하고 지방이 들어가면 하얀색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옅은 색이 옅은 색깔이 옅어지기도 하고 또는 술
커피를 마시기가 힘들어지고 다리가 붓고 쉽게 멍이 들고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나면서 나중에 말기 증상으로는 간성 뇌병증, 암모니아가 증가해서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망자의 냄새, 각혈, 그 다음에 메두사의 머리, 배 이렇게 아까 보였죠. 배 이렇게 혈관들이 튀어나온 거. 그 다음에 간장 비대 또는 또 비장도 비대해지고 복수가 차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망자의 냄새라는 게 특별하게 좀 관심이 흥미롭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망자의 냄새는 간취, 간의 냄새 또는 망자의 냄새로 불리우는데 이건 사실은 죽기 얼마 전에 나기 때문에 그 망자의 냄새라고 합니다. 단내가 난다든지 어떤 변 냄새가 난다든지 왜냐하면 암모니아 그다음에 건초를 깎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냄새가 나는데 이건 다이메틸 설파이드라고 하는 황이나 또는 암모니아 이런 것 계통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냄새가 납니다. 이건 바로 독소들이 암모니아, 키톤, 티올 이런 것들이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간 질환 증상들은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면요. 알부민이 부족하면 손발이 붓고 복수, 백혈, 손톱. 그다음에 혈액 응고 요소가 부족하면 멍이 들고 타박상을 잘 입고 혈소판이 결여되면 자반증, 점상 출혈이 되고 빌리루빈이 증가되면 황달, 공막 황달, 그다음에 가려움증, 또 담즙 순환 결여, 또 가려움증, 에스트로겐 분해 감소 통해서 거미혈관 여성화되는 유방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보면 건강한 간이 지방간으로 되고 그것이 점차 섬유화가 되고 그리고는 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간질환의 진행은 처음에는 간에서 지방의 흡수, 거기서 그 지방의 대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대사도 일어난다 그랬죠. 탄수화물이 많이 들으면 그걸 글루코겐으로 저장하고 또 더 많으면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럼 지방 흡수와 지방 생성과 그 다음에 지방 분비와 지방 산화의 차이가 사실은 지방간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맥 근처에서 쌓이다가 점차 세포 근처로 넓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간 세포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지방이 축적이 되면 간 세포는 사망하게 되고 염증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섬유화되고 그것이 가속화되면서 과형성 결절 그러니까 결절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경화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축소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간 질환의 일반적인 진행입니다. 그리고 간암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건 그 프랭크 네터란 그 사람이 그린 건데 우선 이제 간과 신경 어떤 신경이 간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관련이 되는지 보면요. 우선 여기 척수가 있습니다. 척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T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건 많은 경우에 6 to 9으로 그러니까 흉추 6번에서 9번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감신경절 체인에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보면 여기 미주신경이 여기서는 좌우가 있는데 간으로 갈 때는 왼쪽에 있는 것은 앞을 전면을 그 신경을 공급하는 그런 그 미주신경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뒷면을 권장하는 미주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우대뇌장 신경이 바로 T7에서 T10으로 되는 또는 T6에서 T9으로 되는 그 관련되는 그 부분들이 그 교감신경
절 체인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이 우대내장 신경이 됩니다. 신경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여기에 우횡격 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탁 치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그 아픈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우횡격 신경입니다. 간 옆에서 이렇게 치게 되면, 오른쪽에 치게 되면 이쪽이 울리죠. 왜냐하면 왼쪽으로 다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간을 치면 뒤에서도 아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도, 어깨에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deferred pain이라고 하는데요. 그 통증을 어깨에서 느끼기도 하고, 여기서 느끼기도 하고, 뒤에서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을 관장하는 그 신경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횡격신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내장신경, 저는 T6에서 T9을 더 선호합니다. 흉곽 6번에서 흉곽 9번,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그 다음에 우쪽, 오른쪽 횡격신경, 이렇게 가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정부 테라피에서 여러 장부랑 이야기할 때 관련이 될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간은 여기서는 T6에서 T9으로 되어 있네요. 간과 그 다음에 슬개, 그 다음에 대부분 T6에서 T9으로 하면 대부분 다 뭐 위나, 그 다음에 12장이나, 그 다음에 소장이나, 그 다음에 비장이나 다 흉추 6번에서 9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대장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대장은 T 흉추 10번에서 12번 이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요추 1번에서 3번까지. 그러니까 대장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반부는 흉추 10번에서 12번, 후반부는 그러니까 transverse colon,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있죠. 옆으로 가서 내려가는, 그 중에서 옆으로 가는 그 일부분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L1, 2, 3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은 8, 9번, 그 다음에 appendix,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appendix. 잘 떼내버리는, 기도 하는 appendix는 10번, 그 다음에 콩팥과 그 다음에 소변관, 이건 T11에서 T12. 그러니까 대부분 T6에서 9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장은 이걸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콩팥은 T11, T12 이걸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appendix는 T10번. 여기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꼭 머리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간에 또는 비장에 또는 위나 또 대소장의 문제하고 다른 장부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간 동맥으로 가서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위로 가고 비장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만나서 영양분이 섭취되고, 또는 여기서 파괴된 적혈구나 다른 피들이 파괴된 경우에 그걸 다 걷어서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바로 간문맥입니다. 그리고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것이 간문맥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그림을 머릿속에 깊이 넣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생각이 안 나는데요. appendix는 맹장입니다. 맹장. 흉추 10번하고 연결해요.
그래서 종부 세라피에서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는 왜냐하면 종부 세라피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간과 다른 장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깊숙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간은 위, 비장 또는 대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과 폐와도 관계가 있고, 미주신경, 횡격막, 그리고 관련 신경절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하고요. 여기 추가로 대장, 신장을 했는데 사실 대장은 기본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증상별로는 거기에 맞춰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서 한 말씀 드린 것은 개인별 증상별은 그 사람의 몸에 변화가 나타난 것을 잘 보면, 특히 점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피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그 사람과의 증상에서 맞춰서 판단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점을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그 C4가 되겠죠. C4는 이 경우에는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체크를 해보시고 더 아픈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폐,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여긴 대장 중에서 ascending colon, 그러니까 상행결장의 부분을, 상행결장에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심장, 그리고 위, 비장. 그리고 간은 손바닥에 있어서는 왼쪽에서는 여기 엄지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그 사이에 지점이 되고요. 오른손에서는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간을 찍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신경으로는 여기 C4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 또 다른 C4 미주신경인데 관련된 경우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간이죠. 간. 그 다음에 이쪽은 심장과 그 다음에 위, 또 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간이나 비장이나 중에 선택하셔가지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지금 왼쪽이잖아요. 왼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간이 되고요. 여기는 오른쪽은 비장이 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더 아픈 곳을 선택해서 눌러주시거나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간은 너그럽다. 그렇지만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급선무로 처리해야 될 그런 장기가 사실은 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장하고 간하고 그 축을 통해서 또 장하고 뇌의 축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돼서 좀 더 점차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더 우리 몸을 이해하는데, 좀 더 일원화된 몸을 이해하는데, 하나가 된 몸을 이야기하는데, 깊은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돼서 종부 세라피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